싸늘한 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박현우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스쳤다. 72, 평생을 충청도 소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봉직하다 퇴직한 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깊은 적막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 뿐 넓은 집에는 그와 아내의 빛바랜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아 온기를 잃은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새벽 일찍 눈을 떠도 더 이상 읽을 거리도 기다리는 이도 없었다. 신문을 펼쳐도 글자들은 눈앞에서 흩어졌고 텔레비전 소리는 공허한 집안을 더욱 시끄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낙이라면 일주일에 2~3번 노인복지관에 나가 또래들과 장기를 두거나 손주 녀석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복지관을 나서면 밀려오는 고독감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견디다 못한 박노인은 아들이 아버지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라며 깔아준 스마트폰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 앱에 우연히 접속하게 되었다. 복잡한 기능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젊은 시절 즐겨 읽던 시 한 구절을 조심스레 올려보았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다. 윤동주의 시였다.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현이라는 닉네임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올려주신 시 구절이 꼭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용기 내어 쪽지 드립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서요. 박노인의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드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별것 아닌 글에 마음을 알아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깊고 빠르게 이어졌다. 수연은 자신을 42살의 여성으로 작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지만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박노인의 과거 교사 시절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존경심을 표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박노인은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연과의 대화는 텅 빈 그의 일상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수연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복지관에 나가서도 동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번졌고 걸음걸이에도 전에 없던 활기가 실렸다.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에게 수현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덧 수현과의 소통이 2달째 접어들던 가을 저녁이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수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띵동,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오늘따라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지는 밤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현 씨?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노인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며 답했다. 잠시 후 수연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운영하는 공방의 임대료가 몇 달치 밀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해 면목이 없고 병든 노모 약값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 끝에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선생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댈 곳이 선생님밖에 없어서 혹시 아주 잠깐만, 정말 아주 잠깐만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요. 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 그였고 더욱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절박한 상황과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 속 간절함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수연을 통해 다시금 삶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고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밤새 뒤척이던 박노인은 다음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현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화면에 뜬 송금 완료라는 글자를 보며 그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다. 수현 씨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숨 돌렸어요. 꼭 성공해서 선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수연의 감사 메시지를 받은 박노인은 마치 자신이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수연과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수연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갑자기 쓰러진 노모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선생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수연의 울먹임에 또다시 지갑을 열었다. 300만 원. 그렇게 한 번, 두 번 돈을 보내기 시작하자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방기계 수리비, 밀린 세금, 직원 퇴직금. 수연은 온갖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고 박노인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녀의 요구에 응했다. 때로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선생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박노인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 박노인의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아들 박민주 모세이었다. 명절에 찾아뵌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통화할 때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통장에서 평소와 다른 큰 금액들이 여러 차례 인출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민준의 의심은 커져갔다. 아버지,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박노인은 아들의 질문을 애써 외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평소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을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민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 방을 뒤져 수현이라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고 아버지 스마트폰에서 수연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로맨스 스캠. 아버지가 당하고 계신 게 틀림없어. 아버지, 이 수연이라는 여자 누구예요? 아버지 지금 사기당하고 계신 거 모르시겠어요? 민주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다그쳤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아이는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내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사람이다. 내 어미가 떠나고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내가 알기나 해. 박노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수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서려 있었다. 부자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박노인은 아들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잔소리로 치부하며 더욱 수연에게 의지했다. 한편 수연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이제 해외의 유망한 신소재 사업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박노인에게 마지막으로 거액의 투자를 권유했다. 선생님, 이번 기회만 잡으면 우리 평생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선생님의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박노인은 그 달콤한 유혹에 또다시 흔들렸다. 이미 은행 대출까지 받아 수연에게 수천만 원을 보낸 터라 더 이상 나올 돈도 없었지만 수연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그를 부추겼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박노인이었지만 수연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와 그녀 없이는 다시 외로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이 투자만 성공하면 수연이와 함께. 아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갔다.
민주는 아버지의 단골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인 김영희 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희 씨는 박 노인이 최근 복지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민준의 이야기를 들은 영희 씨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정리하여 박 노인에게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다 남의 이야기일 뿐이요. 수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며 완강하게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수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김영희 씨는 박 노인의 깊은 외로움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안타까워하며 전문 상담의 필요성을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박 노인은 수연이 알려준 대로 집담보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수연과의 통화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와 선생님, 우리 곧 함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는 격려는 그 불안감을 억누르기에 충분했다. 대출금이 나오는 날, 박 노인은 아침 일찍부터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통장에 찍힐 거액의 숫자, 그리고 그 돈으로 수연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삶. 그것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고 달콤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박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구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사인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버지, 안 돼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그의 뒤에는 김영희 씨도 함께였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놓아라, 민준아. 박 노인은 당황하며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민준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박 노인 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수연이 박 노인에게 보냈던 풍경사진, 음식 사진들이 인터넷에서 그대로 다운로드한 이미지라는 증거와 함께 수연이 언급했던 공방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김영희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박 노인에게 로맨스 스캠 조직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 꾸며낸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며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까지. 박 노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과 김영희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수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는 바로 받던 전화였지만 이번에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수연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어느새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보냈던 사랑해요 선생님, 우리 곧 만나요라는 메시지만이 공허하게 남아 있었다. 아닐 거야. 수연 씨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러졌다. 평생을 진실만을 가르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수연이라는 존재, 그녀와의 따뜻했던 대화,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은행 바닥에 주저앉은 박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은행 로비에 메아리치며 한 노인의 처절한 상실감을 대변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박 노인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우울증은 그의 기력을 빠르게 앗아갔고 한때 정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쇠약해진 노인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자책감과 함께 어리석게도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괴로워했다. 밤마다 수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때마다 그는 극심한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런 박 노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는 묵묵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으로 가져다 주었고
말없이 아버지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아들의 존재조차 부담스러워했던 박노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들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김영희 사회복지사의 도움도 컸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꾸준히 심리상담을 연계해 주었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박노인이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노인들의 사례를 이야기해주며 박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작은 목표들을 제시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유도했다. 아침 산책하기, 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연의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IP 추적도 해외를 경유하는 등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었다. 어느 봄날 박노인은 아들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연두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박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어리석었다.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게 더 죄송한걸요. 박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아들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부자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흐르고 있었다. 그 후 박노인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망설였지만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다른 노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로맨스 스캠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지하는 아들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은 복지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었다.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악몽은 아직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 씨앗은 언젠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의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키우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그날을 상상하며 박노인은 다시 한번 허리를 펴고 흙을 매만졌다. 창틈으로 불어오던 싸늘한 바람 대신 이제는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